2026년 3월 중동에서 결국 터질 게 터졌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린 겁니다. 그 순간 국제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를 향해 치솟았고 전 세계 시장은 그대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물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HD현대오일뱅크, 국내 정유사 고위 임원들이 산업통상 관련 라인과 긴급회의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아주 민감한 카드 하나가 조심스럽게 올라왔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를 다시 들여오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장면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거의 기다렸다는 듯 반응이 튀어나온 겁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 대표인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SNS에 한국을 두고 공개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향해 대놓고 잘했다고 사실상 그런 신호를 보낸 셈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러시아는 이렇게까지 한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그냥 기름 좀 더 팔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정말 더 깊은 계산이 깔려 있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러시아가 어떤 나라부터 봐야 합니다. 러시아는 말 그대로 에너지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숫자만 봐도 감이 옵니다. 전 세계 원유 생산량 기준으로 러시아는 세계 2위 수준입니다.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1위이고 가채연수만 100년입니다. 석탄도 세계 5위권입니다. 러시아 전체 수출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63%, 연방 예산 수입의 절반이 여기서 나옵니다. GDP의 24%가 에너지 경제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밥줄 그 자체인 겁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2022년을 기점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가 한꺼번에 쏟아졌고 러시아의 최대 고객이었던 유럽이 에너지 수입을 줄이거나 아예 끊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시장이 한순간에 흔들린 셈입니다. 그때 러시아가 잡은 전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서쪽을 잃었으면 동쪽을 잡자. 실제로 러시아 에너지 전략 문서에는 이런 방향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시장으로 수출을 적극 전환한다. 2050년까지 가스 생산과 아태 지역 수출을 현재의 2~3배 이상 늘린다. 석유화학 제품 수출도 2배 이상 확대한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노리는 아시아의 큰손은 누구겠습니까? 중국, 인도, 그리고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러시아와 외교 관계가 사실상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중국은 이미 러시아 에너지의 최대 소비국이 됐지만 문제는 너무 많이 기대면 오히려 러시아가 중국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짜 핵심은 여기입니다. 러시아 전략가들이 내부적으로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중국 단일 시장 의존입니다. 중국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면 러시아는 에너지를 팔면서도 협상력은 잃고 중국 영향력에 더 깊이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게 또 다른 리스크인 겁니다. 그래서 남는 카드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하루 평균 282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고 에너지 대부분을 해외에서 들여옵니다. 자체 생산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요. 러시아 눈에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고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규모도 크고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단순히 기름만 사가는 나라가 아니라 조선, 인프라, 기술, 협력까지 붙일 수 있는 나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러시아가 한국에 친절한 이유가 단순히 에너지 판매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말 속내를 보면 훨씬 더 복합적입니다. 러시아가 한국에게 바라는 것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제재 우회의 창구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공식 문서를 통해 한국에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서방의 반러시아 제재 정책에 완전히 동조하지 않을 것,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권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문제에서 레드라인을 넘지 않을 것, 이것이 한러 관계의 핵심 조건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 말은 돌려 말한 것도 아닙니다. 러시아는 한국이 서방 제재에 100% 맞춰 움직이지 않게 바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 서방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독자 제재를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제재 흐름에는 동참했지만 독자적으로 훨씬 더 강한 제재를 추가하는 방식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바로 이 틈을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 기업을 통해 서방의 첨단 기술, 각종 부품, 소비재가 제3국 경로를 거쳐 러시아로 흘러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러 추가 제재 목록에는 중국, 베트남, 터키뿐 아니라 한국 소재 기업들도 포함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로 기술 이전을 촉진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례였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조선 기술과 LNG 인프라입니다. 러시아의 장기 에너지 전략에서 LNG 수출 확대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야말 LNG, 아틱 LNG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북극의 천연가스를 세계 시장에 팔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의 벽이 등장합니다. LNG를 팔려면 그냥 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하 60도를 견디는 극지 운항 선박, 쇠빙 LNG 운반선 같은 초고난도 특수 선박이 필요합니다.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안 됩니다. 그리고 그중 최상위에 한국이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 세 곳은 전 세계 LNG선 건조 물량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기업들이 사실상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입니다. 실제로 2020 비년 이전까지 한국 조선사들은 러시아 LNG 프로젝트에 대거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재로 협력이 막히자 러시아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한국의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언젠가 다시 기술 협력의 문을 열어두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극동 개발 파트너입니다. 러시아의 극동 지역은 전체 영토의 40%가 넘는 광대한 면적을 차지하지만 인구는 전체의 5%밖에 안 됩니다. 경제 수준도 모스크바와 비교하면 확실히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 정부는 오래전부터 극동 개발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밀어왔습니다. 선도 개발 구역,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동방경제 포럼 창설, 이런 것들이 다 그 전략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개발의 유력한 파트너로 러시아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기술력이 있고 선박 조립과 에너지, 물류, 식품 가공, 첨단 제조업까지 연결할 수 있는 나라니까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한국의 현실은 정말 전형적인 줄타기입니다.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서방 제재에 완전히 등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러시아를 완전히 끊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 그동안 한국은 중동 의존으로 버텨왔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그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루 282만 배럴을 들여오던 나라가 갑자기 177만 배럴 수준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분배 수요를 맞추려면 수출 물량을 80%나 줄여야 하는 비상 상황까지 거론됐습니다. 이쯤 되면 너무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옵니다. 에너지 공급처를 다변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대안 중 하나로 러시아가 다시 떠오른 겁니다. 러시아산 원유는 2020 비년 기준 한국 전체 수입 묵건 묵령 %를 차지했습니다. 비중 자체는 크지 않지만 중동 의존도를 낮추는 보완제로서는 의미가 분명합니다. 게다가 러시아산 원유는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중동 원유가 배로 20일 이상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러시아 극동에서 한국까지는 훨씬 빠릅니다. 실제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한러 협력 방안으로 여러 시나리오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한러 정부 간 대화와 기관 협력 유지, 유라시아 경제연합 등 다자간 협력 진행, 러시아 병행 수입 제도를 고려한 수출 방안 모색, 식품 산업 중심의 극동 연해주 산업단지 조성 같은 내용입니다. 정말 현실적인 톤으로 제재와 정면 충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협력을 이어가자는 접근입니다. 하지만 한국도 마냥 편하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한국 소재 기업이 러시아로 기술 이전을 도왔다는 이유로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와 거래할 때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걸리지 않도록 아주 정교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북한입니다. 러시아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한국이 러시아와 관계를 완전히 틀어버리는 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차원에서도 부담이 됩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고 북한 문제에서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북방항로 이야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앞으로 판을 바꿀 수도 있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북방항로 혹은 북극항로라고 불리는 이 경로는 러시아 북쪽 해안을 따라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로입니다. 기존의 수에즈 운하경유 항로보다 거리가 훨씬 짧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부산까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항로보다 약 14일이나 단축됩니다. 이건 단순히 며칠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류비, 운항 일정, 공급망 안정성까지 한꺼번에 흔들 수 있는 숫자입니다. 실제로 2024년 북극항로 물동량을 보면 LNG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고 수천만 톤 이상 규모로 움직였습니다. 그 외에도 원유와 각종 광물 자원이 포함됐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컨테이너 운송입니다. 2024년 컨테이너 운송량은 19만 3,800 TEU로 전년 대비 17.7% 증가했습니다. 이 말은 곧 북극항로가 단순한 에너지 전용 루트를 넘어 일반 물류 항로로도 기능을 넓혀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겉으로 보면 조용한 숫자 같지만 실은 엄청 의미심장한 변화입니다. 러시아는 2050년까지 가스 생산과 아태 시장 수출을
현재의 두세 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목표를 이루려면 북방항로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에너지 수출의 새 혈관이 필요하고 그 핵심 루트가 바로 북극 항로인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 항로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2025년에는 국내에서 북극 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됐고 대통령 직속위원회 설치, 거점 항만 지정, 북극 전략펀드 조성 같은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 2025년 1월 정상회담과 미안 정상회담에서도 북극 항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이미 전략 테이블 위에 올라온 주제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북극 지역의 진짜 매력은 단순히 LNG나 원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희토류와 핵심 광물의 거대한 보고이기도 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서 필수적인 원자재들이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한국이 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면 단순히 에너지 수입선을 하나 더 늘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공급망 전체를 안정화하고 미래 산업의 밥줄을 미리 잡는 그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더 많은 나라들이 이 지역을 조용히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약도 분명합니다. 2022년 이후 국제 제재로 신규 프로젝트 대부분이 중단됐습니다. 쇠빙 비용은 높고 상업적 경쟁력을 따져봐야 하며 계절적 제약도 여전합니다. 여기에 환경 규제 강화까지 변수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 당장 대박이 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제재가 완화되거나 지정학적 환경이 달라지는 시나리오가 온다면 이 항로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서 결정적인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멀어 보여도 정말 큰 판을 이렇게 미리 깔아두는 쪽이 이깁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러시아가 왜 한국에 잘해주는지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러시아에게 한국은 단순한 원유 구매자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한국에서 원하는 건 훨씬 더 입체적입니다. 하나, 서방 제재에 완전히 동참하지 않는 중간지대 국가로서의 역할입니다. 한국이 제재를 느슨하게 적용해 줄수록 러시아는 숨통이 트입니다. 둘,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입니다. 러시아의 LNG 수출 계획을 현실로 만들려면 쇠빙 LNG선이 필요하고 그걸 만들 수 있는 핵심 나라가 한국입니다. 셋, 첨단 소비재와 기술의 공급 경로입니다. 제재로 막힌 서방 기술이 한국을 통해 흘러들어오기를 러시아는 기대합니다. 넷, 극동 개발의 파트너입니다. 중국에만 기대고 싶지 않은 러시아에게 한국은 균형추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외교적 이익입니다. 한국이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완전한 적대 대신 일정한 완충 역할을 해주면 러시아는 훨씬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도 러시아에서 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중동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에너지 공급원, 반도체와 배터리에 필요한 희토류와 핵심 광물, 북방 항로를 통한 물류 경쟁력, 그리고 북한 문제에서의 협조입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가 한국에 기름을 퍼주겠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순수한 친절이 아닙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거래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지정학적 딜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상황이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본격적으로 봐야 합니다. 큰 그림부터 정리하면 지금 벌어지는 일의 본질은 에너지 공급망 재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위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란 갈등, 이 사건들이 제각각 따로 터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기존의 에너지 공급 루트는 더 이상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투자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에너지 안보 자체가 이제 투자 테마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분야는 국내 정유사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급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재개된다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곳이 바로 국내 정유사입니다. SK이노베이션, GS홀딩스, S오일, HD현대오일뱅크, 이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도입해 정제 마진을 회복할 수 있다면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현실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는 중동산과 성분이 다릅니다. 국내 정유사들은 중동 원유에 특화된 설비를 많이 갖추고 있어서 러시아산을 정제하면 수율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비상 상황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카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관련 ETF로는 타이거 에너지 화학 같은 국내 ETF, 미국 상장 XLE 같은 글로벌 에너지 ETF가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선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LNG 수출 전략에서 한국 조선업은 사실상 필수 카드입니다. 지금은 제재로 러시아 관련 물량이 막혀있지만 중동과 글로벌 LNG 수요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 확대, 카타르의 LNG 확장, 호주의 LNG 프로젝트까지 모두 LNG선 수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LNG선은 사실상 한국 조선 3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 세 곳이 포함된 조선 ETF나 관련 종목은 계속 봐야 합니다. 타이거 200 중공업, 코덱스 조선 같은 ETF들이 여기에 연결됩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안보 테마 ETF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릴수록 에너지 안보는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니라 안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핵심 광물, 희토류, 원자력, 재생에너지 같은 분야가 장기 성장 테마로 부각됩니다. 타이거 글로벌 원자력 에너지 ETF, 코덱스, 글로벌 탄소 중립 에너지 같은 상품들이 이 흐름과 연결됩니다. 희토류와 핵심 광물 관련해서는 미국 상장 리엠엑스 같은 ETF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단기 뉴스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구조적 변화에 올라타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물류와 해운입니다. 북극 항로가 본격화된다면 한국의 주요 항만, 특히 부산항은 허브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극 항로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운주와 항만 인프라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HMM, 페노션 같은 해운사들이 관련됩니다. 글로벌로 보면 미국 상장, 봇, BDRY 같은 해운 관련 ETF도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환율과 원자재입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한국처럼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하는 나라는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원화가 약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원달러화?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달러 매출 비중이 높은 수출 대기업이 환율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내수 중심 기업은 조심해야 합니다. 원유 가격 자체에 투자하고 싶다면 타이거 원유 선물엔 코덱스 WTI, 원유 선물 같은 원유 선물 ETF가 있습니다. 다만 이 상품들은 롤오버 비용이 있기 때문에 장기 보유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수단에 더 가깝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러시아산 원유를 들여오면 다 해결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싸게 살 수 있고 급한 불도 끌 수 있고 정유사 실적도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 모든 그림이 장밋빛 시나리오로만 흘러간다고 보면 그건 너무 위험한 해석입니다. 진짜 돈은 늘 기대가 아니라 리스크를 얼마나 냉정하게 보느냐에서 갈립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리스크는 미국의 2차 제재 위험입니다. 한국 기업이 러시아와의 거래를 재개하거나 확대할 경우 미국의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러시아와 거래한 제3국 기업들에도 제재를 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한국 기업이 그 목록에 오른다면 단순히 러시아 거래 하나가 꼬이는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사업, 달러 결제 시스템,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거래 규모보다 미국과의 관계가 훨씬 더 크고 중요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는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 자체의 신뢰 가능성 문제입니다.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처럼 써온 사례는 이미 너무 많습니다. 유럽이 러시아 가스에 의존했다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는 똑똑히 봤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이익에 따라 공급을 줄일 수도 있고 가격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단기적으로 싸게 들여오는 건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러시아 의존도가 높아지면 한국은 또 다른 공급망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중동 의존을 줄이려다가 러시아 의존이라는 새 덫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미러 관계가 어떻게 바뀔지, 중동 상황이 어디로 튈지, 이 모든 변수는 에너지 가격과 공급망에 직접 연결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이 부분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분석이나 밸류에이션으로 계산이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호재처럼 보이던 뉴스가 내일은 악재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한방향에 과도하게 베팅하는 것이 정말 위험합니다. 네 번째는 러시아 에너지 생산 자체의 불안정성입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 보고서도 이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현재 정책과 투자 상황이 유지될 경우 석유 생산과 수출이 2050년까지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방 제재로 첨단 개발 기술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러시아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자원 대국이지만 그 자원을 안정적으로 꺼내고 팔 수 있는 체력이 계속 유지될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러시아가 한국에 기름을 퍼주려는 진짜 이유는 다시 세 갈래로 압축됩니다. 하나, 서방 제재로 막힌 에너지 수출 시장을 아시아로 돌려야 하는데 한국은 핵심 고객이자 기술 파트너입니다. 둘, 중국에만 의존하면 러시아도 협상력을 잃기 때문에 한국을 균형추로 세워두고 싶어 합니다. 셋, 한국의 조선 기술과 첨단 소비재, 산업 협력이 러시아의 산업 현대화와 에너지 인프라 확장에 꼭 필요합니다. 결국 이건 단순한 에너지 거래가 아니라 지정학과 산업 전략이 한데 묶인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사이에서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동맹을 유지해야 하고 에너지 안보도 지켜야 하고 북한 변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호르무즈 위기 같은 비상사태를 넘기기 위해 러시아 원유 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방향이 분명합니다. 에너지 공급처를 더 다양화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균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러시아 원유는 전략적 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비상 대응 카드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 상황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구조적인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에너지 안보, 조선, 핵심 광물, 재생에너지 이 네 가지 키워드는 지금의 위기에서 반복해서 튀어나오는 공통분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눈앞의 헤드라인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공급망과 산업 구조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한테 기름 사면 그냥 좋은 것 아니냐? 어차피 싸게 살 수 있잖아. 맞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는 가격이 쌉니다. 서방 제재와 가격상 한제 영향으로 실질적으로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 수입해 정제한 뒤 다시 세계 시장에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도 바로 이런 구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단기 이익과 장기 리스크의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며 큰 돈을 벌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말 영리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흐름을 결코 편하게 보지 않았고 인도를 향한 외교적 압박도 높아졌습니다. 한국이 같은 전략을 쓴다면 이야기는 더 복잡해집니다. 한국과 미국의 교역 규모, 미국 시장 의존도, 한미동맹의 군사적 가치까지 놓고 보면 러시아산 원유로 절약할 수 있는 비용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비상수단이어야 합니다. 전략적 축으로 삼는 순간 리스크가 너무 커집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 정부가 러시아 원유를 검토하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비상사태에서 미국이 먼저 제재를 한시 완화했고 한국도 그 허용 범위 안에서 움직이려는 겁니다. 이건 감정이나 칠러 노선이 아니라 철저히 위기 대응의 계산입니다. 러시아 측 최측근이 한국을 향해 똑똑하다고 칭찬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허락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걸 알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러시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환영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듣기에는 칭찬 같지만 사실은 러시아식 계산서가 이미 깔려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그림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에너지 지정학의 대전환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20세기는 중동이 세계 에너지의 중심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가 세계 경제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 세 가지 큰 변화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공급의 다극화가 진행됐습니다. 미국은 이제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입니다. 중동이 쥐고 있던 에너지 무기화의 힘도 예전만 못합니다. 둘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에 따른 제재로 에너지 공급망이 동서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 에너지에서 벗어나려 하고 러시아는 아시아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셋째,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이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이란 핵 문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그리고 호르무즈와 홍해가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까지 더 이상 이 지역 리스크는 일시적 이슈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겹치면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해답은 하나의 나라에 몰빵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LNG 수입을 늘리고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되 재생에너지와 원자력까지 함께 키우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단일 공급원에 의존하는 건 주식 포트폴리오를 한 종목에 몰아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젠가 리스크가 터지면 그대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투자 관점으로 다시 압축하면 지금 주목해야 할 테마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에너지 안보 인프라입니다. 조선업, LNG 인프라, 원유 저장과 운송시설 관련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종목과 관련 ETF가 연결됩니다. 둘째, 원자재 공급망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에 필요한 히토리와 핵심 광물, 그리고 러시아의 아태 전략 확대와 맞물린 공급망 재편이 장기 이슈가 됩니다. 셋째, 에너지 전환입니다. 중동 위기와 러시아 제재가 동시에 에너지 불안을 키우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 대한 정책 지원도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달러 강세 수혜주입니다. 원유 가격 상승과 무역 수지 악화로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환차익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테마 투자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이벤트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전쟁이 갑자기 끝날 수도 있고
예상 못한 협상이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모든 걸 마치겠다는 생각보다 구조 변화에 올라타는 장기 시각이 훨씬 중요합니다. 눈앞의 어그로성 뉴스 한 줄에 흔들리기보다 누가 앞으로 에너지와 공급망의 밥줄을 쥐게 될지를 보는 쪽이 결국 더 강합니다. 여기까지가 이 사안을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손을 내미는 이유는 친절이 아닙니다. 필요입니다. 한국이 러시아를 완전히 끊지 못하는 이유도 호감이 아닙니다. 생존과 안보, 그리고 산업 때문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기름 몇 배럴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누가 공급망을 장악하고 누가 위기 때 웃게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여러분도 계속 지켜보시면서 생각나는 의견이 있으면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